나는 정민, 올해 33. 서울 외곽에서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바쁘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직원은 둘뿐인 소규모 사무소였지만 내가 설계한 주택이 SNS에서 몇 차례 화제가 되면서 종종 의뢰가 들어왔고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평탄하고 안정적인 시기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연애에 크게 목을 매는 성격은 아니었다. 20살 무렵에 사귄 첫사랑과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이후에도 몇 차례 연애는 있었지만 어느새 내 관심사는 집 구조와 건축미에 더 쏠려 있었다. 그랬던 내가 그날 처음 본 그 여자를 보고 모든 게 흔들렸다. 고객의 소개로 참석한 디자인 세미나에서였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네트워킹 파티가 있었고 내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가 그녀였다. 혹시 정민 씨 맞으시죠? 소나무집 설계하신 분. 그녀는 밝고 낯선 웃음을 띠며 말을 걸어왔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드문데다 소나무집은 2년 전 내가 설계했던 가장 애착이 가는 프로젝트였다.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거기서 살아요. 지금은 제 언니 부부가요. 제가 그 집이 너무 좋아서요. 설계하신 분 뵙고 싶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설인, 29. 직업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 나보다 4살 어렸지만 말투나 분위기에서는 묘한 여유와 단단함이 느껴졌다. 그날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눴고 자연스레 다음 약속까지 잡았다. 이상하게도 그녀와의 첫 만남 이후로 나는 집중력이 흐트러졌고 자꾸만 그녀가 떠올랐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던 걸까? 그 주말 설인이 먼저 문자를 보내왔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나의 사랑은 그렇게 불시에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운명이라고 믿지 않지만 나는 그때부터 믿게 되었다. 그녀는 내가 만나온 그 어떤 여자보다도 똑똑했고 매너 있었고 무엇보다 내 일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었다. 정민 씨, 요즘 새 프로젝트 들어왔어요. 지난번 카페 인테리어 너무 멋졌어요. 나중에 꼭 같이 해요. 설인과의 연애는 급속도로 깊어졌다. 내 주변 친구들은 설인 같은 여자는 흔하지 않다며 부러워했고 우리 부모님도 그녀를 처음 본 날부터 대단히 마음에 들어 하셨다. 저런 예의 바른 아가씨는 요즘 드물다. 얼굴도 참 곱고 뭐 하나 모자란 게 없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없진 않았다. 예를 들면 설인의 친구들 중 한 명이 나를 볼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낸다거나 그녀가 때때로 과거 연애는 다 잊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얼버무릴 때가 있었던 것들. 하지만 나는 애써 넘겼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고 그걸 굳이 캐묻는 건 무례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반년 가까이 사귀었고 결국 나는 프로포즈를 했다. 남산 전망이 보이는 루프탑에서 내가 직접 만든 조명 아래에서. 설인아, 나랑 결혼해 줄래? 설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두 손을 잡은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여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일 거라고. 하지만 그날부터였을까? 작은 균열들이 아주 천천히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우리가 약혼한 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다. 설인은 나보다 훨씬 여유롭고 세련된 집안 출신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지방에 있는 중소건설업체 대표였고 어머니는 문화센터 강사 일을 하고 계셨다. 나 역시 내 사업이 있었기에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설인의 가족은 격이 다른 부유함이 느껴졌다. 정민 씨가 그렇게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다고 해서 안심이 돼요. 우리 설인이 마음 놓고 맡겨도 되겠네요. 그녀의 부모님도 날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상견례도 별탈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설인의 단짝 친구 제이. 상견례 자리에선 오지 않았지만 이후 약혼식을 준비하면서 몇 번 마주칠 일이 생겼고 나는 그녀에게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정민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설인이랑은 자매 같은 사이인 거 아시죠? 처음엔 밝고 명랑한 인상이었지만 그 미소 속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날 쳐다볼 때마다 뭔가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처음은 약혼식 전날 설인과 함께 드레스를 맞추러 간 날이었다. 그날 설인은 드레스를 고르러 안쪽 피팅룸에 들어갔고 나는 바깥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제이가 다가왔다. 정민 씨,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네? 뭘요? 아니에요. 그냥 설인이가 요즘 참 행복해 보이길래. 그게 다 정민 씨 덕분이겠죠? 제이는 그렇게 혼자 말을 삼키듯 한 후 쓴웃음을 짓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내게 계속해서 그런 식의 말을 던지곤 했다. 결혼식이 다가오면 사람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거 아시죠? 설인이 과거 얘기는 많이 안 했나 봐요. 정민 씨는 진짜 순수하시다. 그런 게 보기 좋아요. 이런 말들이 한두 번 쌓이다 보니 나도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혹시 설인에게 말 못할 과거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질투일까?
그때는 단지 친구의 과한 관심이라고 치부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서리는 옆에서 미묘하게 표정을 바꿨다. 어느 날은 제이가 떠난 후 나에게 괜히 짜증을 부리기도 했다. 제이가 뭐라 했어? 걔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아니, 그냥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말라고는 했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우리 결혼할 사람인데. 그녀는 꼭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도 동시에 나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이게 그녀의 불안함일까? 아니면 내 불신일까? 나는 마음을 다잡기로 했다. 모든 사람이 과거를 가질 수 있는 거고 현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지게 된다. 결혼식을 준비하며 청첩장을 돌리던 중 설인이 가장 먼저 만나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제이였다. 그날 저녁엔 꼭 같이 가자. 제이한테는 우리가 가장 먼저 청첩장 줄 거야. 그 자리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는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설인이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을 때 나는 믿고 싶었다. 정민아, 우리 꼭 행복하자. 청첩장을 돌리는 일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다. 30명도 채 안 되는 하객 명단을 정리하면서 나는 누구부터 돌려야 할지 고민했다. 그런데 설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이가 첫 번째야. 무조건. 우리 둘 이야기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나 제이한테 고마운 것도 많거든. 그녀는 제이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라고 말했다. 나는 이해했다. 가끔은 너무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날 저녁 제이를 만나러 강남의 한 조용한 와인바에 갔다. 제이는 평소처럼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도착하자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우와, 드디어 청첩장이네. 실물 보니까 뭔가 실감난다. 응, 첫 번째로 주고 싶었어. 설인이 눈을 반짝이며 청첩장을 건넸고 제이는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걸 천천히 읽으며 묘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드디어 이날이 오네. 나는 그때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무언가 아쉬운 듯 혹은 억울한 듯한 그 표정. 하지만 그건 단지 내 착각이라 생각했다. 와인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설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제이가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정민 씨, 혹시 이 결혼 조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설인이랑요. 진짜 이 결혼해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 해봤냐고요. 나는 당황했다. 왜 그런 말씀을 설인이랑 문제 있어 보이나요? 문제라기보단 그냥 너무 이상적으로만 보시길래. 정민 씨가 너무 순수해서 걱정돼요.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제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정민 씨, 설인이 과거 얘기 하나도 안 했죠? 글쎄요. 특별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과거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민 씨, 나중에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때는 제 말 좀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설인이 옆이라 자세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끝날 무렵 설인이 자리로 돌아왔다. 제이는 태연한 얼굴로 웃음을 지으며 말하길 멈췄고 설인도 별다른 눈치를 채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 짧은 대화에서 다시 한번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설인아, 제이가 좀 이상한 말을 하더라. 또? 뭔데? 뭐랄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식으로. 설인은 순간 표정을 굳혔다. 정민아, 제발. 제이 그 애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 걔 작년에 진짜 안 좋은 일 겪었거든. 사람이 좀 바뀌었어. 그래도 자꾸 의심이 들어. 그럼 나보다 제이 말을 더 믿겠다는 거야? 설인은 내게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더 묻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제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과거가 아직 안 끝났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 그날은 목요일이었다. 우리는 퇴근 후 저녁 7시까지 운영하는 동작구청 야간민원실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다. 설이는 며칠 전부터 계속 들떠 있었고 나도 은근히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드디어 오늘이네. 혼인신고. 이제 진짜 부부 되는 거야, 우리. 설이는 아침부터 예쁜 원피스를 골라 입고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돌았다. 나는 서둘러 사무실 업무를 마무리하고 저녁 무렵 설인과 구청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괜히 두근거렸다. 이제 진짜 결혼하는구나. 서류상으로도.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던 그날 단 하나의 메시지가 모든 걸 뒤흔들었다. 구청 입구에 도착하기 직전 내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스팸인가? 하며 무시하려다 문구를 본 순간 나는 발을 멈췄다. 지금이라도 멈춰요.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면. 처음엔 누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두 번째 메시지를 보고
손에 땀이 났다. 혼인신고하러 구청 가는 길이죠? 저 근처 카페에 있어요.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설인에 대한 진짜 이야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지? 왜 이런 타이밍에? 내 머릿속엔 여러 가지 생각이 휘몰아쳤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제이. 전날 이상한 말투와 태도, 그리고 나중에 연락할게요. 라는 그 말. 설마 그녀가? 메시지의 말투도 어딘지 제이의 말투와 닮아 있었다. 정민아. 설인이 멀리서 나를 손짓하며 불렀다. 그녀는 이미 구청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급하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멍하니 그녀를 따라 몇 발짝을 떼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메시지가 자꾸 눈에 밟혔다. 지금 안 가면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을까? 혹은 지금 이 순간을 넘기면 내 인생이 바뀔까? 심호흡을 하고 나는 전화를 걸었다. 메시지를 보낸 그 번호로.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민 씨, 저예요. 제이예요. 지금 근처에 있어요. 제 말 지금 꼭 들어야 해요. 지금? 지금 말해도 늦었어요. 아니요. 안 늦었어요. 아직 혼인신고 안 했잖아요. 부탁이에요. 잠깐이면 돼요. 들어보지도 않고 설인이랑 혼인신고하면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요. 나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 설인아,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응. 지금? 금방 갔다 올게. 서류도 내가 들고 있으니까 안심해. 나는 구청 건물을 빠져나와 제이가 알려준 인근 카페로 향했다. 그녀는 창가 쪽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민 씨, 무슨 일이에요? 이 타이밍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제이는 긴장한 얼굴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민 씨, 설인이는 지금도 다른 사람하고 얽혀 있어요. 정확히는 한 남자와 아직 끝나지 않은 사이예요. 그 남자, 제 친구예요. 설인이랑 몇 년째 끊었다 붙었다 반복했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지금 혼인신고하면 당신 인생은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제 말 못 믿겠다면 증거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사진이었다. 거기엔 분명히 설인이었고 그녀는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웃으며 포옹하고 있었다. 날짜는 바로 지난주였다. 사진 속의 설인은 분명 나와 함께 지낸 날이었다. 그 주 토요일, 우리는 웨딩 촬영을 위해 오전부터 함께 움직였다. 그런데 사진 속 그녀는 오후 늦은 시간, 어떤 남자와 카페 테라스에서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설인은 그 손을 당연하다는 듯 가볍게 잡고 있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죠? 정확히 6일 전이에요. 토요일 오후 4시 반. 강남구 도산대로 근처 카페에서 제이는 조용히 사진을 건네며 말했다. 나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치듯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한세준이라고 해요. 제 친구예요. 설인이랑은 대학교 때부터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게 끊겼다가 또 이어지고 수년 동안 반복됐어요. 지금도 둘이 그런 관계라는 겁니까? 네. 지금도요. 설인은 늘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끝이야. 이번엔 진짜 정리했어. 하지만 어느새 둘은 다시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더군요. 피해자라는 말이 마음에 콕 박혔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바로 나라는 걸 지금에서야 실감했다. 그럼 날 만날 때도 당연하죠. 처음부터 세준이랑 정리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신을 알게 된 후 질투심 유발하려고 세준이를 일부러 자극하기도 했어요. 미쳤군요. 내가 조용히 말하자 제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정민 씨, 제가 이걸 말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결혼을 깨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알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모른 척했던 작은 징후들 설인의 말 돌리기, 제이의 묘한 눈빛, 그리고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던 나의 방심. 모두 이어져 하나의 진실로 완성된 듯한 기분이었다.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많이 망설였어요. 설인이랑 친구로 지낸 세월이 10년이 넘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그날 청첩장 줄 때 너무 행복해 보여서 도저히 말 안 하고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발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요. 나는 말없이 일어섰다. 시간은 벌써 오후 7시 50분. 혼인신고 마감까지 10분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구청에 돌아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설인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문자도 계속 들어왔다. 정민아, 어디야? 무슨 일 생긴 거야? 걱정돼서 미치겠어. 혼인신고 오늘 못해도 괜찮아. 전화 좀 줘.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설인이 내 집 앞으로 찾아왔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두드리고 울다시피 하다 결국 돌아섰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사설 조사기관에 의뢰했다. 사진 하나로 판단하기엔 너무나 크고 무거운 결정이었기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지인의 소개로 서울 송파에 있는 사설조사 업체를 찾았다. 업체 대표는 전직 경찰 출신으로 신뢰도가 높고 조용히 처리하는 데 정평이 나 있었다. 예비 신부의 이중 생활이 의심된다 하셨죠. 네. 구체적인 정황이 있고요. 상대 남자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일부 확보돼 있고 사진도 있어요. 나는 제이에게 받은 사진을 건넸고 남자의 이름은 한세준. 그녀가 말했던 수년간 반복된 관계의 남자였다. 업체 대표는 빠르게 계획을 짰다. 일단 일주일 정도 추적해보면 윤곽이 나옵니다. 예상 외의 정보도 나올 수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필요합니다. 모든 걸 정확히 알고 싶어요. 나는 결심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실을 다 마주보기로 했다. 조사는 불과 사흘 만에 진전을 보였다. 업체에서 보낸 첫 번째 보고서엔 충격적인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서리는 평일 낮 시간 강남의 한 고급 헬스클럽에서 세준과 함께였다. 둘은 함께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다. 두 번째 날 그들은 함께 분당에 있는 고급 식당에 들어갔다가 나와 같은 차량을 타고 모텔 주차장으로 향했다. 조사팀은 일정한 거리에서 차량 번호와 출입 시간만을 기록했고 내부 동선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세 번째 날 세준이 서린을 그의 사무실로 데려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는 무역업체를 운영 중이었고 간판도 없는 고급 오피스텔 건물의 한 호실이 근거지였다. 이런 식이면 단순한 과거 연인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관계입니다. 업체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서린은 나와 함께 있던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세준과 끊임없이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충격을 받은 동시에 왠지 모를 분노보다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나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던 목소리, 그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 그녀는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들켜도 상관없다는 그런 뻔뻔한 배짱이었을까? 그때 제이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나는 그에게 짧게 답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제이는 길게 답하지 않았다. 단 한 문장만이 돌아왔다. 정민 씨, 이제라도 벗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서린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단, 이번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그녀는 여전히 모르는 척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며 내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언제 혼인신고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보고 나는 비로소 답장을 남겼다. 만나서 얘기하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처음 만난 카페에서. 이제 모든 가면을 벗을 시간이 왔다. 토요일 오후 2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 서리는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와 있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평소처럼 우아한 차림으로 커피잔을 앞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들어서는 순간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다. 정민아, 여기야. 그 미소가 오늘만큼은 참 무서웠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조용히 그녀 앞에 앉았다. 말없이 그녀를 한참 바라봤다. 그러자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날 구청에서 왜 갑자기 사라졌어? 무슨 일 있었어?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그 안에는 사설 조사 업체가 제공한 사진, 세준과 함께한 모습이 담긴 증거 자료들이 있었다. 서리는 봉투를 받자마자 미묘하게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그대로 봐.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그녀는 봉투 안에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다. 2장, 3장, 4장. 넘길수록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덮자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다. 나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정민아, 나 정말 미안해. 그 한마디면 되는 줄 알아? 아니야, 나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었어. 세준이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연락을 해왔고 나는 너랑 결혼 준비하면서도 솔직히 너무 흔들렸던 거야. 흔들렸다고? 그건 바람을 피운 사람의 핑계야. 그 사람하고 과거가 너무 길었어. 끊는 게 쉽지가 않았어. 정리했다고 생각하면 또 나타나고 마음이 약해졌던 것도 맞아. 근데 나 진심으로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 그건 정말이야. 나는 웃음이 나왔다.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다는 사람이 바로 그 주에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고 사무실에 드나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남을 이어간다. 설인아, 내가 바보야? 정말 나를 사랑했으면 이런 식으로는 안 했겠지. 결혼이라는 게 장난이야? 설이는 고개를 숙였다. 테이블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고 안정되고 싶었어. 세준이는 날 너무 흔들리게 만들고 넌 너무 따뜻했어. 그러니까 둘 다 가졌단 얘기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흐느끼며 커피 잔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나에게 더는 연민조차 들지 않았다. 설이나, 이건 실수가 아니야. 선택이었어. 내가 날 사랑했던 게 진심이었든 아니든.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넌 이미 모든 걸 스스로 무너뜨렸어. 정민아, 한 번만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마지막 여자는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마지막이 되겠네.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 몫이야. 하지만 나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녀를 뒤로 한 채 카페를 나섰다. 어느새 봄비가 흩뿌리고 있었고 나는 그 비를 맞으며 조용히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끝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그녀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전화번호도 메신저도 모두 차단했고 SNS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대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물러나지 않았다. 이틀 뒤 아침 8시 반. 사무실 문을 막 열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민아. 고개를 돌리자 설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커다란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초췌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이건 너 감기 기운 있다고 했잖아. 대추차 끓였어. 나는 말없이 문을 닫았다. 그만 와. 정민아, 나는 진심이야. 정말 난 너 없으면 안 돼. 설인아, 우린 끝났어. 더 이상 설명도 사과도 필요 없어. 넌 그날 내가 본 모습 그대로야. 그녀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그럼 넌 나한테 완벽했던 척하더니 결국 이렇게 도망치는 거야. 나는 차갑게 되물었다. 도망? 난 너한테서 벗어나는 거야. 사랑은 서로를 속이면서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 그녀는 입술을 떨며 내게 다가왔다. 정민아, 나 진짜 세준이랑 완전히 끝낼게.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다 정리할 수 있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든 감수할게. 그 순간 내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련도 산산조각 났다. 그럴 필요 없어. 그건 너 자신을 위한 정리일 뿐이야. 나를 위한 정리는 너 없는 삶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녀는 입을 다물고 서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문자였다. 그래. 너한텐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겠지. 근데 너도 순진한 척, 도덕적인 척 하면서 결국 날 버린 거야. 그 다음 날 그녀는 내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정민이가 날 버리고 도망갔다. 사실은 세준과 아무 일도 없었다. 고 주장했다. 어떤 지인은 조심스레 내게 물었다. 정민아, 설인 씨 말이 좀 다른데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나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만 전했다. 사람은 자기가 본 것만 믿는 법이야. 난 직접 봤고 확인했을 뿐이야. 며칠 뒤 그녀는 마지막 수를 썼다. 우리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이다. 어머님, 저 정말 정민이 사랑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던 어머니는 단호히 말했다. 설인 씨, 정민이는 내 감정의 완충제가 아니야. 자기 선택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한테 우리는 내 아들을 맡길 수 없어. 그날 이후 그녀는 연락을 끊었다. 아니, 끊은 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문에 무언가가 붙어 있었다. 하얀 봉투. 그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함께 사진이 몇 장 더 들어 있었다. 사진은 모두 세준과의 사이를 정리했다는 증거였다. 차단된 통화 기록, 삭제된 메시지, 계정 탈퇴 증명서까지. 그리고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게 내 마지막이야. 그래도 너만은 나를 한 번쯤은 사랑해줬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나는 미련 없이 그 봉투를 쓰레기통에 던졌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정리한 건 그녀의 죄책감이지 우리의 관계가 아니었으니까. 설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일상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낯선 번호였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다 직감적으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통화를 눌렀다. 혹시 정민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한세준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다. 설인의 과거이자 현재였던 그 남자. 그리고 그녀가 나를 속이며 만나온 남자. 지금 무슨 목적으로 전화하신 거죠?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사실 서린이가 정민 씨랑 완전히 끝났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알게 됐고요. 전 그녀가 두 사람 모두를 진심으로 대했다고 믿었었거든요.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까? 네. 근데 제가 바보였더라고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서린이 처음 나랑 사귀던 시절, 그땐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붙고를 반복했어요. 그게 나쁜 줄도 모르고 중독처럼 반복했죠. 그 와중에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바로 정민 씨였더군요. 그의 목소리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난 그녀가 나랑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보내주려 했어요. 근데 며칠 전 그녀가 술김에 내게 전화를 했더군요. 너무 외롭다고, 정민 씨한테 차였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만나줬어요. 솔직히 나도 아직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녀가 한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정민 씨랑 결혼하면 아버지한테서 독립자금으로 2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였대요. 이름 좋은 사람과 안정된 결혼. 그리고 그걸 발판 삼아 자기가 인테리어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정말 그랬단 말인가? 그럼 내가 그냥 수단이었단 얘기죠. 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 드리기 싫었지만 적어도 정민 씨가 그런 사람한테 더는 속지 않았으면 해서요. 저도 지금은 정리했습니다. 그녀와는 더 이상 엮이지 않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 참, 그녀 지금 다른 남자한테 또 연락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내 후배예요. 정민 씨와 닮은 사람이라며 자꾸 연락하더랍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내려놓게 됐네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애써 믿으려 했던 감정들. 그녀가 정말 날 사랑했을 거라는 헛된 믿음들이 전부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다. 그녀는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걸 할 마음이 없었던 거다. 그저 조건, 이득, 타이밍만 보고 움직인 거였다. 어머니는 예전부터 서린을 좋아했다. 첫인상이 좋았고 말투가 참 곱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런 어머니에게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며칠을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다. 언제까지나 약혼했다가 헤어진 사람으로 남기기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조용한 식당으로 향했다. 대화 중간에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정민아, 그 아이, 서린이. 요즘도 연락 없니?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엄마, 아버지. 사실 말씀드리지 못했던 게 있어요. 두 분은 내 말투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셨다. 나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다. 제2의 경고, 구청 앞에 메시지, 사설 조사 결과, 그녀의 이중생활, 그리고 며칠 전 남자 세준에게서 들은 마지막 충격적인 진실까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막으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들으시다가 술잔을 단단히 내려놓으셨다. 그럼 그 아이는 처음부터 너를 이용한 거구나. 네. 결국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혼인신고까지 하려고 했던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너무 믿었어요. 좋은 면만 보려고 했고 과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으니까 굳이 캐묻지 않으려고 했고 그런 내가 어리석었던 거죠. 어머니는 눈가가 붉어지셨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너한텐 진짜 혼인신고 안 한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 아버지는 담담히 한마디 하셨다. 앞으로는 사람 볼 때 말보다 행동을 봐라. 그리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은 믿지 마라. 진짜 좋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 참 깊게 남았다. 그날 밤 혼자 작업실에 앉아 오래된 드로잉북을 꺼냈다. 맨 앞장에 서린과 함께 설계하려던 신혼집 스케치가 남아있었다. 우리가 함께 그렸던 가상의 평면도, 그녀가 원했던 햇살 좋은 부엌, 아기자기한 작은 정원이 붙은 침실. 나는 그 페이지를 찢어냈다. 그리고 불을 꺼낸 캔들 아래로 천천히 밀어넣었다. 불길이 천천히 도면을 태워가며 그 위에 서린의 목소리, 웃음, 눈빛이 사라져갔다. 나는 더 이상 그 감정에 붙들려 있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제희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다.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뭘 한 건 없어요. 정민 씨가 용기 낸 거죠. 그리고 진심이 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로 서린과 관련된 모든 걸 정리했다. 번호, 메신저, 메모, 이메일. 그녀와의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끊어냈다. 그녀와의 연락을 모두 끊고 2달쯤이 흘렀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다. 의뢰가 밀려 있었던 주택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집중했고 사무실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에 대한 기억은 빠르게 퇴색되어 갔다.
이젠 얼굴도 흐릿했다. 목소리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설인이 계약 사기로 고소당했다는 이야기였다. 처음 소문을 들은 건 인테리어 업계 단톡방에서였다. 한 시공업체 대표가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다. 설인 인테리어 공사비 5천 받고 잠적함. 대표자 명설인. 혹시 이 사람 아는 분?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 또. 하지만 이상하게도 놀랍진 않았다. 어쩌면 예상했던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곧바로 조사를 해봤다. 알고 보니 설인은 약혼이 깨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급하게 사업자 등록을 냈고 SNS로 고객을 유치한 뒤 성금을 받고선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총 피해자는 3명. 금액은 1억 원 가까이. 이미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였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한 피해자가 내 후배라는 사실이었다. 건축학과 후배였던 민성이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형, 혹시 설인이라는 여자 기억나세요? 예전에 약혼하셨던. 응, 기억하지. 무슨 일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도 공사 제안했어요. 형이랑 인연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약했거든요. 근데 공사도 안 하고 전화도 다 끊고 지금 경찰에 고소했어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형이랑 끝나고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SNS에선 잘 살고 있는 척하면서 실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던 것 같아요. 민성은 다행히 성급금 일부만 보내고 일이 이상하다고 느껴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돈을 몽땅 입금한 후였다. 며칠 후 또 다른 지인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정민아, 혹시 뉴스 봤니? 아니, 무슨 뉴스? 설인, 실명으로 기사 났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것 같더라. 나는 그 기사를 확인했다. 실명은 이니셜로 처리되었지만 나와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30대 여성 A씨, SNS 인테리어 홍보 후 공사비 수천만 원 편취. 과거 약혼 파기 등 논란 겪은 인물로 전 남성과의 분쟁 당시에도 주목된 바 있어. 그녀의 이름은 이제 검색만 해도 연관 기사로 따라붙게 됐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연민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동정이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누군가를 수단으로만 보고 살던 사람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걸까? 그리고 문득 제2의 말이 떠올랐다. 진심이 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거예요. 설인은 진심을 가진 사람을 찾은 적이 없었다. 누구의 마음도 소중히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아무에게도 지켜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추락 소식이 업계에 퍼지고 난 뒤 나는 이전보다 더욱 묵묵히 일에만 집중했다. 사람들과의 연락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평일과 주말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며 바쁜 하루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고요한 시기에 뜻밖의 얼굴을 다시 마주치게 됐다. 한 주택 리모델링 현장. 의뢰인의 요청으로 현장 미팅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낯익은 여성을 마주쳤다. 정민 씨. 고개를 돌린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제이 씨. 맞다. 설인의 오랜 친구 그리고 나에게 모든 진실을 알렸던 사람.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의아해하며 물었다. 여기 무슨 일로? 저 요즘 인테리어 도면 시공 컨설팅 도와드려요. 지인의 소개로 잠깐 프로젝트 맡았어요. 여기는 저도 이번이 처음. 우리는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고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곧 서로 웃음이 새어나왔다. 참, 이렇게 만나네요. 그날 이후 우리는 몇 번 더 현장에서 마주쳤다. 한 현장을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레 대화가 늘었고 점심이나 커피를 함께하는 시간도 생겼다. 놀라운 건 그녀가 생각보다 유쾌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거다. 설인과 함께 있을 땐 조심스럽고 날선 인상이었지만 이젠 많이 편안해 보였다. 요즘은 설인 씨랑은 연락 안 하죠?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 일 이후로 스스로 연락을 끊었어요. 그 애가 처벌받는 건 안타깝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연민도 잘 안 들어요. 그 애는 늘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민 씨도.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덧붙였다. 그래도 정민 씨, 참 대단해요. 그 시기를 이렇게 넘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거.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졌을 텐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무너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녀는 내 말에 피식 웃었다.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만 무너질 때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지는 거죠. 그 순간 그녀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리고 느꼈다. 이 사람은 진심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몇 주가 더 흘렀고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마지막 현장 점검을 끝내고 우리는 늦은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다. 식사 후 돌아가는 길에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정민 씨, 나중에, 정말 나중에라도 괜찮으니까.
혹시 마음이 괜찮아진다면 나랑 차 한잔해요. 일 얘기 말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꼭 그러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서린이 가졌던 어떤 포장된 웃음보다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며 몇 날 며칠을 곱씹었다. 사실 나도 놀랐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조용한 미소, 깊지 않지만 안정적인 눈빛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남을 수 있다는 게 그동안은 누군가를 만나기조차 두려웠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또 무너질까봐. 하지만 제이는 달랐다. 그녀는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내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별다를 것 없는 메시지였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이 디자인 자료 보니까 정민 씨 생각났어요. 이번 주말엔 책 읽으려고요. 연애의 시작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애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형성되는 기분이었다. 이게 진심이 오가는 관계라는 건가 싶었다. 어느 주말 나는 용기를 냈다. 시간 되면 같이 산책할래요? 그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좋아요. 남산 어때요? 남산 순환로를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어떻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녀가 인테리어 일에서 느끼는 재미와 회의감, 우리가 각자 경험했던 외로움에 대해서, 특히 내가 서린과의 일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을 때 그녀는 대단한 위로나 동정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정민 씨는 결국 사랑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무너진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그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산책 친구가 되었고 언제부턴가 서로의 사소한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밥 사줘. 그럼 불고기 먹자. 위에 좋다더라. 어제 엄마가 또 결혼 이야기 꺼냈어요. 근데 이제는 예전처럼 숨기지 않고 말했어요. 좋은 사람을 천천히 알아가고 있다고. 그녀는 가볍게 내 옆을 걸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고 무너질 때 함께 주저앉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느 날 내가 먼저 물었다. 제이 씨, 우리 이렇게 지내는 거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잠시 내 눈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그 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와 나는 연인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뜨겁거나 불꽃 같진 않았지만 그 대신 우리는 서로를 믿었다. 의심 없이, 확인 없이. 이전에 나는 사랑이란 감정에 매달렸고 그 감정이 나를 구원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사랑은 누군가를 믿고 기다려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제이와 연인이 된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속도였다. 우리는 빠르게 확인하거나 조급하게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빈틈을 존중하며 천천히 맞춰갔다. 내가 예전에 겪었던 관계와는 전혀 다른 결이었다. 정민 씨, 혹시 아직도 가끔 서린이 생각나요? 그녀가 처음 이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머뭇거렸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가끔은. 그런데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반성의 대상으로 떠올라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하는 반성. 나도 그래요. 내가 그때 좀 더 용기 냈다면, 더 빨리 당신에게 말했더라면. 사실 그때부터 난 알았거든요. 서린이가 당신을 상처 입힐 거란 걸.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이 씨가 말해줬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 상처를 회피하거나 지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나란히 마주보고 그 기억을 함께 떠올리며 이겨내야 할 과거가 아닌 지나가야 했던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제이와는 주말마다 조용한 동네 카페를 찾거나 서울 근교의 작은 미술관을 다녀오곤 했다. 사람들이 많은 곳보다 서로의 말이 잘 들리는 공간을 더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작은 봉투를 내게 건넸다. 이건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정말 솔직해진 순간을 기록한 거예요. 봉투 안에는 그녀가 혼자 적어 내려간 손편지가 있었다. 내용은 이랬다. 나는 정민 씨를 처음 봤을 때 사실 두려웠어요. 너무 따뜻해 보였거든요. 누군가에게 상처 준 사람이 따뜻함을 마주하면 도망치고 싶어지거든요. 내가 그동안 망가뜨린 것들이 생각나서. 그런데 당신은 끝까지 나를 평가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바라봤어요. 나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당신의 상처도 당신의 무너짐도 다 껴안고 싶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편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울어도 돼요. 나 그거 이해할 만큼은 따뜻한 사람이니까.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신했다. 이제야 진짜 사람다운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뜨거움보다 깊이 있는, 소유보다 공감하는,
그리고 결국은 서로의 상처를 껴안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사람. 제이와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반년을 넘겼을 무렵 나는 다시 평온한 삶을 되찾았고 사람을 믿는 법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이제 설인이라는 이름은 내 기억 속에서 점점 옅어져 갔다. 잊으려 애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려졌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잊고 있던 어느 날 오전 11시 42분 회사 전화로 낯선 번호가 떴다. 서울구치소 발신. 순간 심장이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찰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정민 씨. 낮고 잠긴 목소리. 그 목소리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설인이었다. 나는 말없이 숨을 골랐다. 그녀는 몇 초간 침묵을 유지하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정말 마지막이야.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실례인 거 알아. 근데 한 번쯤은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나는 가만히 들었다. 그녀가 말하는 속도는 느렸고 목소리는 예전의 자신감과는 전혀 다른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냐. 나도 누굴 좋아하는 게 뭔지 사랑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을 속였어? 내가 차갑게 묻자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응. 이기적이었고 계산적이었고. 근데 정민 씨는 그런 나한테 진짜 인간 같았어. 그래서 그게 무서웠어.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그걸 말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아무것도. 그냥 이제 좀 잊고 싶어서. 정민 씨한테라도 미안하단 말 한번 하고 싶었어. 그게 다야. 그래, 말했으니까 이제 잊어. 나도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응,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 그녀는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앉아 있었다. 무슨 감정도 들지 않았다. 불쌍하지도, 화도, 연민도 없었다. 그건 아마 정말 끝났다는 증거였다. 그날 저녁 제이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오늘 설인한테 전화 왔었어.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내 눈을 바라봤다. 그래서 흔들렸어? 아니. 신기하게도 아무 감정도 안 들었어. 아, 내가 진짜 끝났구나 싶었어. 그녀는 살며시 내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젠 정말 완전히 시작해도 되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우리 둘 이야기만 이어가자. 따뜻한 바람이 옷깃을 스칠 때쯤 우리는 함께 봄을 맞았다. 그 해봄은 이상하게도 모든 게 순조로웠다. 겨울의 상처가 꽁꽁 언 채로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어느새 햇살에 녹아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제이와 손을 잡고 서울숲을 걸었다. 그녀는 소매를 거둔 셔츠에 밝은 베이지색 재킷을 걸쳤고 햇빛 아래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은 금비처럼 반짝였다. 정민 씨, 나 사실 이 길을 다시 누군가와 걷게 될 줄 몰랐어요. 그녀는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진지하게 물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괜찮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나는 지금 가장 온전한 나를 살고 있어요. 그녀는 살짝 눈가를 적시며 웃었다. 그럼 이제 봄마다 이 길 같이 걸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서로에게 기대어 서 있는 모습. 어색하게 웃고 있지만 눈빛만은 참 따뜻했다. 나는 그 사진을 인화해서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거창한 액자도 장식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거기 있는 것처럼. 몇 달 후 우리는 함께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회복의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내가 만든 공간 도면과 그녀가 작업한 실내 이미지들을 함께 선보였다. 전시회는 조용히 입소문을 탔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감동받은 몇몇 건축사 사무소에서 정식 제안이 들어왔다. 우리는 정중하게 고사하고 우리만의 사무실을 차렸다. 이름은 봄을 닮은 공간. 어떤 계절에도 사람에게 따뜻한 숨 쉴 곳을 내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1년 후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작게 약속식을 올렸다. 식장 대신 우리가 직접 설계한 옥상 정원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했다. 제이는 그날 흰 원피스에 운동화를 신고 나왔다. 나는 수트에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고 축가도 사회자도 없이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었다. 이제야 진짜 집을 만난 것 같아요.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때 제이가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혹은 내가 그 경고를 외면했다면 아마 지금쯤 다른 삶을 살고 있었겠지. 가짜와 진심을 구분하지 못한 채 차가운 관계 속에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겠지. 하지만 나는 선택했고 누군가는 용기를 냈고 누군가는 진심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서로의 봄이 되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는다. 모든 겨울은 지나간다. 그리고 봄은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치 따뜻한 응원처럼요. 앞으로도 가슴에 닿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